새벽 5시 칠성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한 여자가 묵묵히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옥희 38살. 칠성시장에서 고등어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옥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칼은 낡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리고 천천히 칼을 움직였습니다. 고등어 살을 가르는 칼날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런데 옥희의 칼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칼이 고등어를 스치는 각도, 힘의 분배,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포는 칼이 써는 게 아니야. 손이 써는 거야. 옥희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교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순식간에 얇은 포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칼을 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를 베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앞을 지나가던 김 아저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옥희의 칼질을 보고 있던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김 아저씨가 뒷걸음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요즘 세상에 이건 찍어둬야겠어. 김 아저씨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옥희의 칼질에서 느껴지는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선을 써는 칼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적을 베는 것 같은 정확하고 차가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옥희는 김 아저씨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정착한 이후로 사람들은 항상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칼솜씨,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과일 가게 박 할머니가 옥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옥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근데 너 어디서 그런 칼질 배웠니? 정말 신기해. 옥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골목길, 비명소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의 무게. 그냥 오래해서 익숙해진 거예요. 옥희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묻어두려 해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옥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옥희의 가게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등어포는 시장에서 가장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칼솜씨의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첫 번째 손님이 고등어포를 주문했습니다. 옥희는 능숙하게 칼을 들어 고등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거기 할머니, 왜 우리 말 안 들어? 옥희는 칼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밖을 보니 젊은 남자 몇 명이 과일 가게 박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에서 조직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월세 올린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버티세요? 남자들 중 하나가 박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할머니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옥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전 봉인해둔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는 천천히 칼을 도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래 억눌러온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해.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마. 오키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때 오키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파의 전설 오른손 칼이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의 칼질로 상대를 제압하던 그때의 자신, 조직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오키야, 도와줘. 박할머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남자들 중 하나가 박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과일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박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오키의 오른손이 반사적으로 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이 동네 처음 내려왔을 때 박할머니만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주셨다. 오키는 자신을 억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삶을 살라는 이성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정의를 실현하라는 본능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어. 오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칼이 순간 무시무시한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고, 더 이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자들이 박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보며 오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현실은 그녀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관여하지 마, 넌 이제 장사꾼이야. 하지만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옛날처럼 또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이 손으로 사람을 안 썬지. 딱 10년. 오키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함께 칠성파에서 활동했던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홍희수.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남았던 소중한 사람이었죠. 희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키는 골목 어귀에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갈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키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해도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과거가 그녀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키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를 괴롭히던 남자들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느껴진 조직의 냄새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오키는 한숨을 내쉬며 고등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시장은 더욱 소란스러웠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 봤어? 완전 조직 같던데. 박할머니가 많이 무서워하시더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오키는 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인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어귀에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상인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또 왔다. 김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신상필이었습니다. 33살의 그는 도남의 간부였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냉소적인 미소를 띤 그의 얼굴에서 잔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조직원들은 모두 굵은 목소리와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상인 여러분. 신상필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잘 들으셨죠? 이제부턴 우리가 칠성시장을 관리합니다. 예전처럼 안 될 거예요. 신상필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월세가 2배로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와 계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곳에서 장사할 수 없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2배로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2배 월세를 감당해요? 한 상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상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하시면 안 되죠. 신상필의 말에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대놓고 반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뒤에 서 있는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할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사업이에요. 신상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우리랑 계약 안 하면 장사 못 합니다. 이해하셨죠? 신상필이 말을 마치자 조직원 중 한 명이 박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박할머니의 과일 진열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과와 배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조직원은 가짜 사과를 하며 웃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굴러떨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너무 심하잖아요. 박할머니가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은 오히려 그녀를 밀어버렸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안 듣네요.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신상필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잔인한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키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전 봉인해둔 감정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는 천천히 박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신상필과 조직원들이 오키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키는 박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키야. 신상필이 오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칼솜씨를 어제 목격했던 조직원이 신상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신상필의 입꼬리 비뚤어졌습니다. 여기 칼 잘 쓰는 여자가 있네요. 신상필이 오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도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키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허락이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저는 그냥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습니다. 오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든 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장사하고 싶으시면 우리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신상필의 말에 오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파 시절, 이런 식으로 약자를 괴롭히던 놈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고, 더 이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신상필은 혼자서 오키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원들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말입니다. 오키는 평소처럼 고등어를 썰고 있었습니다. 신상필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신상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정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키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시네요. 그런데 여 사장님, 칼 좀 제대로 쓰시네요. 신상필이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오키의 반응을 지켜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키는 천천히 칼을 도마에 내려놓았습니다. 칼날이 나무 도마에 박히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신상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오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상필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직접 제안을 하러 왔어요. 우리랑 일해 보실래요? 무슨 일이요? 사장님 같은 분이 그냥 생선 써는 건 아깝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신상필의 말에 오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제안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칠성파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런 제안들이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나가세요. 오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신상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고등어 팔아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우리랑 일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나가세요. 오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신상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알아차렸지만 무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사장님 이름이 뭐죠? 정옥희?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신상필이 턱을 만지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다른 일 하셨나요? 칼솜씨가 너무 좋아서. 그때 오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마에 박힌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오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신상필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혹시 숨길 게 있나? 신상필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오키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오른손 칼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신상필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오키를 더욱 자극하기 위해 도마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칼을 만져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간 오키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했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칼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아! 신상필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오키의 칼날이 그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선명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미친년이. 신상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신 내 가게 앞에 발도 디디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오지 마. 오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칼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신상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억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신상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린 것이 더 명확했습니다. 오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든 채로 신상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면 정말 위험하다는 경고였습니다. 신상필은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신상필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사람에게 칼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오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려던 그녀의 노력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신상필과의 일이 시장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옥희가 그 조직놈을 칼로 찔렀다는데? 진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봐. 칼솜씨가 너무 좋잖아.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키를 무서워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조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맞선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가 오키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키야, 괜찮아? 그 사람들이 보복하러 올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오키야,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말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잖아. 그때 국 하나 말아주니까 울더라. 기억나니? 그날이었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국 한 그릇 건넨 건 당신뿐이었어. 오키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오키는 혼자 가게에서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사람의 피를 본 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후련했다. 동시에 무서웠다. 이 손이 다시 사람을 겨눌 줄은 몰랐기에 결국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 칼은 예전엔 상처를 냈지만 이제는 삶을 지킨다. 고등어처럼 조심스럽게 오키는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신상피를 칼로 위협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나메가 언제 보복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게 밖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직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적막했습니다. 누가 와 있구나. 오키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조직에 있을 때 몸에 밴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시장 어귀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상필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60대로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오키의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지만 동시에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높은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오키 씨. 남자가 가게 앞에 서서 오키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칼을 내려놓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장기석. 과거 칠성파의 큰형님이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오키야. 장기석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오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장기석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와의 인연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신상피를 다치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왔다. 장기석의 말에 오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지만 완전히 발을 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놈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저는 방어했을 뿐입니다. 방어라고? 오키야, 내가 누구인지 잊었나? 한때 칠성파의 전설이었던 오른손 칼이었잖아. 장기석의 말에 오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다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름은 이제 없어요. 저는 그냥 고등어포 파는 정오키예요. 그럴 수 있을까? 피는 속일 수 없어, 오키야. 장기석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때 조직을 버렸어요? 오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장기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살고 싶었어. 그리고 너도 살리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오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장기석이 조직을 버린 후 칠성파 내부에서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상필의 아버지도 있었죠. 장기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잊고 싶어 했지만 결국
과거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신상필이 왜 우리를 찾는지 이제 알겠어요. 복수하려는 거죠. 오키의 말에 장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상필의 아버지는 장기석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분열 당시 장기석을 믿고 따라갔다가 구속되었고 감옥에서 병사했습니다. 그때 상필이는 고작 20살이었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완전히 변했지. 장기석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속죄하라고? 아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상필이는 예전과 달라. 완전히 미쳐버렸어. 장기석의 경고에 오키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되세요?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한 거였어. 지키려고요? 그럼 왜 혼자 도망갔어요? 저를 두고 말이에요. 오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널 데려갔다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야. 평범한 삶이요? 저 혼자 조직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평범한 삶이었나요? 오키의 말에 장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딸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미안해, 오키야.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오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석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상필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도남의 전체가 너를 노리고 있다. 그게 제 문제예요. 아버지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을 수가 있나? 넌 내 딸이야. 장기석의 말에 오키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딸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장기석의 딸이 아닙니다. 칼을 든 오키의 모습에서 장기석은 과거의 오른손 칼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완벽한 칼 자세는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오키야. 넌 여전히 내 딸이고 칠성파의 후예야. 그런 피라면 차라리 버리고 싶어요. 오키의 말에 장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심해라. 상필이는 예전 우리와는 다르다. 더 잔인하고 더 집요해. 그때 오키의 머릿속에 20살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장기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진 필요 없는 조각이었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 말과 함께 칠성시장에서 쫓겨났던 기억.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넌 몰라. 어릴 때 여기서 쫓겨난 기억이 뭔지. 신상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장기석과 그의 딸에게 복수하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장기석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오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상필이 노리는 건 저뿐만이 아닐 테니까. 장기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다 끝난 사람이야. 상필이도 그걸 안다. 장기석이 차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키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오키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거가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현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피해갈 수 없는 거구나. 오키는 중얼거렸습니다.
신상필의 복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음모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던 그녀에게 진짜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기석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살피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고등어포 좀 주세요. 박할머니가 평소처럼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남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버티고 있어. 다른 도리가 없잖아. 박할머니의 말에 오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 또다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신상필이 직접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오키가 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싸져 있었지만 그 상처는 그에게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오키, 나와. 신상필이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숨어버렸습니다. 오키는 천천히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섰습니다. 또 왔네요. 이번에는 끝을 보자. 신상필의 말에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이 시장 사람들은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상필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게 문제지.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이 동네,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어릴 때 이 시장 바닥에서 내 엄마가 무릎 꿇고 구걸했지. 그때 날 못 본 척 지나친 게 누구였게? 오키가 일순말을 멈췄습니다. 상필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난 이제 이 시장을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때 내 엄마처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오키는 상필의 진짜 동기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복수심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해결? 나는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복수하려는 거지. 신상필이 손짓을 하자 조직원들이 시장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았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주겠다. 신상필의 말에 오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이미 늦었어. 신상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오키는 급하게 연기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의 가게였습니다. 화염이 가게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키가 절망적인 소리를 지르며 가게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염이 너무 거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오키야, 위험해. 들어가면 안 돼. 박할머니가 울면서 오키를 막았습니다. 오키는 무력하게 자신의 가게가 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CCTV 확인해 봤는데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휘발유통을 들고 사라지는 게 찍혔어요. 경찰이 오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누구의 짓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오키는 불타버린 가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검게 탄 잔해들 사이에서 자신의 칼을 찾았습니다. 칼날이 열에 의해 변색되었고 손잡이는 거의 녹아내렸습니다. 오키는 그 칼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손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난 뭐로 살아야 하나? 오키는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일구어온 평범한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언니, 소년이 조심스럽게 오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가르쳐준 고등어포 레시피예요. 덕분에 우리 아직 장사해요. 고마워요. 소년의 말에 오키의 굳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누어준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언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나쁜 사람들한테 맞서는 건 언니뿐인데. 소년의 말에 오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가게는 다시 지을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오키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가게는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상필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여하지 마. 넌 이제 장사꾼이야. 오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를 그냥 두면 옛날처럼 또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오키는 탄 칼을 꽉 쥐었습니다. 비록 상처가 났지만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그날 밤 오키는 불타버린 가게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오른손 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가게 앞에서 밤을 새운 오키는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신상필과 도나메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칠성파 시절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홍희수. 그녀와 함께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갔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희수, 아직 살아있을까? 오키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번호는 아직 유효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희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희수야, 나야. 오키 언니, 진짜 언니야? 희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오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만나자. 오키의 급한 목소리에 희수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알았어. 옛날 그 카페로 와. 1시간 후에. 2시간 후 오키는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희수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본 희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언니구나. 희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그냥 평범하게. 지역 생활정보지에서 기자 일하고 있어. 언니는 시장에서 고등어포 팔았어. 팔았었다가 맞지. 오키의 씁쓸한 말에 희수는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키는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희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상필의 등장부터 가게가 불타는 일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 새끼가 감히. 희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이 잠시 되살아났습니다. 도와줄래? 오키의 질문에 희수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나 진작 죽었어. 당연히 도와주지.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칠성파 시절 적대 조직의 습격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희수는 중상을 입고 쓰러졌고 오키는 혼자서 10명이 넘는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언니가 나를 업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는 그만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오키는 과거 이야기를 멈추고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계속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도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상대했던 그 밤을 말입니다. 언니, 아직도 칼 잘 써? 10년 만에 다시 들었는데 아직 손에 감각이 남아있더라. 오키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화상을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칼을 쥘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예전처럼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오키의 말에 희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 사람들과 함께 정식으로 맞서는 거야. 협동조합을 만들고 치안자치회도 조직하자. 오키의 제안에 희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폭력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기자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남회의 불법 거래 증거를 찾아야 해. 오키의 말에 희수는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어? 10년 전 아버지가 조직을 나올 때 몰래 빼돌린 자료들이 있어. 그 안에 도남회 관련 내용도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데? 그걸 찾아야 해.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겠어. 오키는 며칠 전 만났던 장기석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과거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해야 해.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고 싶어.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동시에 도남회의 불법 증거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정말 괜찮아? 다시 그 세계로 발을 들이는 거잖아. 희수의 걱정에 오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발을 들였어. 신상필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해.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너도 있고 시장 사람들도 있어. 오키의 말에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둘이서 함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와 희수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인들에게 협동조합 결성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오키가 모인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차 오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뭉치면 이길 수 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맞서는 거예요. 박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오키 말에 찬성해.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나둘씩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키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일을 했었어요. 좋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싶어요. 상인들은 오키의 고백에 놀랐지만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직스럽게 여겼습니다. 오키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중요해. 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희수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언니,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야.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오키의 말에 희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오키와 희수가 협동조합을 결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단결해서 도남회의 압박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상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강경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신상필이 조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오키에 대한 복수심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접수하는 거야. 반대하는 놈들은 가차없이 처리하고. 조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종 흉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편 오키는 장기석을 만나기 위해 예전 아지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남회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수는 시장에 남아 상인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키가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며 장기석을 불렀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장기석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도남의 자료가 필요해요. 뭐 하려고? 제대로 끝내려고요. 법적으로 말이에요. 오키의 말에 장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이라. 우리 같은 놈들이 법을 믿어도 될까? 적어도 칼보다는 나아요. 오키의 대답에 장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있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다. 10년 전 자료들이. 장기석이 USB 하나를 꺼내어 오키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도남회의 자금 세탁 기록부터 불법 거래 내역까지 다 들어있어. 오키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상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하다, 오키야. 정말 미안해. 장기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키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러 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수로부터 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언니, 빨리 와. 신상필이 조직원들 데리고 시장으로 오고 있어. 오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오키는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남의 불법 증거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지금 칠성시장으로 오세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오키는 긴급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신상필과 조직원들이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다 나와. 오늘로 끝이다. 신상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이 시장은 이제 우리 거야. 상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정문에 한 명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후드티를 쓴 오키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구한 단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상필, 오키의 차가운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 드디어 나타났네.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신상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만해. 경찰도 오고 있어. 경찰? 하하. 늦었어. 신상필이 조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오키를 둘러쌌습니다.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 오키는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상대가 많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는 손대지 마.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신상필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오키는 침착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오키의 칼이 신상필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방망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신상필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 칼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며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년이. 신상필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키의 움직임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키는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력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지키는 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신상필만 남았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진 채로 오키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오키가 신상필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턴 생선만 썬다. 다시는 사람 안 썰 수 있게 해줘. 오키의 말에 신상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가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신상필, 도남의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신상필을 체포했습니다. 오키가 제공한 USB의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고마워, 오키야. 박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오키를 껴안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키는 칼을 내려놓고 시장 어귀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언니, 희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디가? 새로 시작하러.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상필과 도남해가 완전히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칠성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고 손님들도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키는 시장 한편에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전소된 예전 자리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있어서 다른 곳을 선택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가게를 다시 짓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희 고등어포 마이너스 마음까지 썰어드립니다. 가게 이름을 정할 때 박할머니가 제안한 문구였습니다. 오키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결국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키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박할머니가 아침 일찍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진짜 할머니와 손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할머니. 고등어포 좀 싸드릴까요? 그래, 우리 손자가 내 고등어포를 제일 좋아한다니까.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고등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칼솜씨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칼이었습니다. 포는 칼이 써는 게 아니야. 손이 써는 거야. 오키는 예전처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담아 써는 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순식간에 얇고 고운 포로 변했습니다. 전날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세심하게 썬 것입니다. 역시 우리 오키가 최고야. 박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키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희수였습니다. 그녀는 요즘 자주 시장에 놀러 왔습니다. 기자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오키를 만나러 왔습니다. 언니, 안녕. 희수야, 어서 와. 희수는 오키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니, 오늘 신문 봤어? 희수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도남의 일당들의 재판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상필, 징역 7년 확정. 도남의 조직원들도 모두 처벌받았네. 오키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잘 됐어.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희수의 말에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이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오키의 가게 앞에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고등어포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키 사장님, 고등어포 한 팩 주세요. 네, 금방 썰어드릴게요. 오키는 능숙하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쥐는 순간 잠깐 오른손 손등에 남겨진 오래된 칼자국이 드러났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생긴 흉터와 함께 과거의 상처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상처들도 이제는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칼 잘 쓰시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한 손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했을 질문이었지만 이제 오키는 태연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했어요. 정성을 담아서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손님이 만족스럽게 말하며 고등어포를 받아갔습니다. 오키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키는 하루 동안 사용한 칼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 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니, 오늘도 수고했어. 희수가 가게 정리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수고했어.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예전 칠성파 시절과는 전혀 다른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언니, 가끔 후회되지 않아? 예전 생활이? 희수의 질문에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게 진짜 내 삶이야. 오키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보다 평범한 현재가 훨씬 소중했습니다. 그때의 칼은 상처를 냈지만 지금의 칼은 삶을 지킨다. 오키가 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니야, 혼잣말이야. 오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칼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오키야, 내일 봐. 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박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오키는 뿌듯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오키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더 이상 오른손 칼이 아니라 그냥 고등어포 파는 정옥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삶을 썬다. 고등어처럼 조심스럽게. 오키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칠성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키는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